이번 시간에는 ASP.NET 객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는 가장 먼저 개발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부에서 대부분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차후에 데이터베이스와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IIS라고 하는 웹 서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보기를 했었죠. 헬로 월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SP.NET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리고 C#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ASP.NET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SP.NET의 객체를 다루는데 이 객체는 기본적으로 내장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장 객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객체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객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는 우리는 실제 내장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를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내장 객체의 기능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미 내장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내장 객체를 ASP.NET의 내장 객체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에서 우리는 이 내장 객체의 사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를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수 생각입니다. 콜럼부스가 탐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사서고생을 한다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께 음악에 소질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나 라이트나 베토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빠져들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부스, 라이트 그리고 베토벤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충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충고는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인 나를 위주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 곁에 있는 교수들 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객체의 가장 핵심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힐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사실 힐튼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 왕이 되었죠. 이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 왕이 됐던 콘래드 힐튼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다 그러네요. 노력이나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공을 꿈꾸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 형편, 학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페이지 클래스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클래스에는 포스트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포스트백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ASP.NET에서 가장 기본적인 객체가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에 해당되는 거죠. 요구는 누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웹에서 요구는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요구를 하게 되죠. 누구의 웹 서버에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대응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스판스는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네,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로 보내주는 정보들을 우리는 리스판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요구와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 리스판스 객체입니다. 또한 우리 애플리케이션 변수, 세션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객체나 세션 객체는 기본적으로 그 용법은 비슷한데 애플리케이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공유해야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세션은 클라이언트별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션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쿠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쿠키 동작은 지금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클래스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객체를 만들어주는 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 속성과 메서드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멤버 변수, 몇 개의 메서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클래스의 선언된 모양 그대로 생성된 실체를 우리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 그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롤 넘버, 역할 번호라고 하는 그 속성, 그 다음에 name,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얘의 이름은 name 속성은 ting, 그리고 이 사람의 롤 넘버는 1번 이렇게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객체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name의 4라고 하는 것, 롤 넘버에 2번을 부과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고, name의 2라고 하는 것, 롤 넘버 5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어 주는 틀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구글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하고 검색했더니 제법 쓸만한 내용들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얘네들은 based on, 기초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 컨셉 오브 오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컨셉의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이 오브젝트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객체. 그러면 우리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객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사실은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attribute or property, 속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attribute도 속성이라고 번역하고 property도 속성으로 번역하죠. 속성 또는 property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define data, 데이터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dayholder,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게 속성입니다. 그리고 객체라고 하는 것은 functions or method, 펑션이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펑션이나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얘네들은 are used to do,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하게 하는 것. 뭘 하게 하는 거냐? something with data.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펑션이나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return a result, 결과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늘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이야기했죠. 예,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개념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에다가 초점을 두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클래스를 살펴봐야 우리 내장 객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페이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웹페이지를 생성시키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폼을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 웹폼 추가해봤죠. 헬로 월드에서 이 웹폼을 추가하게 되면 웹폼은 상속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느냐? 바로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자, 상속은 뭐라는 거라 그랬죠?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 그렇죠. 속성과 메서드를 상속받는 겁니다. 결국 페이지 클래스에서 속성이 정의되어 있고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페이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웹폼도 여기에서 정의해 놓은 속성, 여기에서 정의해 놓은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위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사용자가 특별하게 선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우리는 내장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객체이기 때문에 이 내장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 놓은 클래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 객체는 사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아래에서 이야기했던 페이지 클래스의 속성으로 작용합니다. 페이지 클래스에서 여기 아래 해놓은 것처럼 페이지 클래스에서 이렇게 속성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웹폼에서 상속받아서 이용을 하게 되고 이 속성들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내장 객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웹폼은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클래스에 들어있는 내장 객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페이지 클래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 그림이 괜찮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IIS 웹 서버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리퀘스트 그랬습니다. 그러면 IIS는 그 결과를 리스판스를 통해서 보내주게 되죠. 그때 보내주는 결과는 HTML 문서로 그 결과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에게 요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IIS는 isap.dll이라고 한 이 파일을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프로세서 처리하게 되죠. 리퀘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데 리퀘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 확장자가 ASPX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SPX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얘네들을 처리해 줄 때 ASP.NET 밑줄 asap.dl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HTTP 런타임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얘가 뭘 하는 거냐? 실제 우리 중간 코드를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 HTTP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TTP 런타임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HTTP 런타임은 HTTP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 HTT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우리가 내장 객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얘네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HTTP 애플리케이션 오브젝트는 뭘 하느냐? 페이지의 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요. 자, 페이지 오브젝트의 객체를 만들어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니시에이터 초기화하죠. ASP.NET 페이지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하게 되면 이제 ASP.NET 페이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라는 과정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로드하게 되죠. 로드라고 하는 것은 탑재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 웹 브라우저 화면에 이제 로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렌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리렌더는 미리 렌더링을 해준다. 웹페이지 모양을 갖추어 준다. 렌더링 하기 이전의 작업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TML 리스판스를 IIS에 넘겨주고 언로드 과정을 통해서 이제 ASP.NET 페이지는 이제 그 실행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그
이제 ASP.NET 페이지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닛입니다. 이닛은 뭘 하는 거라고요?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 그 다음에 로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드는 뭘 하는 거다? 탑재,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프리랜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프리랜드. 그 다음에 언로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네 가지들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클래스의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알죠? 우리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메서드에 대응되는 그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그러고, 이벤트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SP.NET 페이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벤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좀 전에 봤던 우리 그 ASP.NET 페이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 라이프 사이클 쭉 돌아가면서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된 이벤트는 이닛이에요. 이닛은 이니셜라이즈에서 딴 건데, 얘네들은 페이지를 초기화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먼저 써주고, 밑줄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 이닛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닛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쟤네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로드는 페이지가 로드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같은 규칙에 의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자면 페이지 클래스의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이벤트 핸들러 페이지 로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 페이지 로드는 우리가 수시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언로드가 있습니다. 언로드는 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페이지를 클라이언트로 보낸 후에 발생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페이지 밑줄 언로드 이벤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드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페이지를 출력하기 직전에 발생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페이지 밑줄 프리랜드라고 하는 이름 형태로 우리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클래스는 쭉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필요한 위치에 이와 같이 대표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놨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할 것은 페이지 밑줄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이벤트 핸들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페이지 클래스에도 그 이벤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속성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페이지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대표적인 멤버, 이 대표적인 멤버, 달리 말하면 이것은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페이지 클래스의 속성이에요. 이 페이지 클래스의 속성은 우리가 웹폼을 만들 때 내장 객체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기로 하죠. 리퀘스트, 요구예요. 요구, HTTP 요구입니다. 이 요구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내장 객체를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자, 리스판스는 HTTP 응답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내장 객체입니다. 얘네들은 HTTP 리스판스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죠. 서브라고 하는 내장 객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널리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유틸리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HTTP 서버 유틸리티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체가 한꺼번에 공유할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얘네들은 HTTP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세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도록 합니다. 얘네들은 클라이언트별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고, HTTP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리퀘스트 정말로 꼭 알아야 됩니다. 리스판스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션 꼭 알아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간혹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서버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페이지 클래스의 내장 속성에 해당되면서 내장 객체로 작용하는 리퀘스트 객체, 리스판스 객체를 보기로 하죠. 리퀘스트 객체의 정보 흐름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뭔가를 보내주는 정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판스 객체는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보내주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리퀘스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간다면 이런 스타일로 해주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정보를 우리가 서버에서 확인할 때는 리퀘스트라고 해주고 꺽쇠 가로를 해주고 따옴표 속에 원하는 리퀘스트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어딘가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리스판스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HTML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HTML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response.write를 통해서 나온 이 정보들은 HTML의 구성 요소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따와봤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구하는 정보를 우리는 request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때 이 정보들은 약속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판스를 보내준다 그랬죠. 이것 또한 HTTP에 기반을 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뭔가 이제 요구를 하면 결과를 처리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ASP.NET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리퀘스트 정보를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ASP.NET 프로세스로. 그 다음에 ASP.NET 프로세스에서는 웹서버로 리스판스를 줘야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면 내가 ASP.NET 프로세스에게 전달해줄 뭔가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장치의 이름을 내장객체 리퀘스트, 내장객체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네들은 HTTP 리퀘스트, HTTP 리스판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내장객체의 개념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그 객체, 그게 리퀘스트 객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HTML로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내장 객체가 리스판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페이지 클래스에서 포스트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죠. 포스트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ASP.NET 페이지가 서버에 뭔가를 제출해 주는 과정입니다. 자, 서버에 예를 들어서 서버의 웹폼에 입력 컨트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로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버튼 클릭 이벤트를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웹폼을 보내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포스트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 이게 결국에는 우리 클라이언트죠. 그리고 서버의 C# 코드, 서버에서 동작되는 코드들입니다. 여기에서 포스트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컨트롤이 버튼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웹폼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잠깐 서버의 C# 코드를 좀 살펴볼까요? 처음 나왔던 것은 자, 디폴트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자, 여기 아래 위로 점 있는 콜론, 얘가 뭐라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상속입니다. 상속. 웹폼 이름은 밑줄 디폴트입니다. 얘네들은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는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가 페이지입니다. 자, 이해됐죠?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웹폼이 만들어진다. 쟤네들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템플릿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두 개의 메서드가 있네요. 그 메서드를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서드는 이름을 봤더니 페이지,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요놈이에요, 요놈. 로드, 우리 얘기했죠, 아까 전에.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하고 네 가지 중요한 이벤트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지가 로드되는 이벤트. 얘네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리고 아래 봤더니 버튼 1, 이 버튼 1은 요놈을 뜻합니다. 확인 버튼. 걔를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페이지가 로딩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아래쪽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실행되는 코드들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버튼 1 밑줄 클릭이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괄호를 만나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웹 브라우저의 폼에다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바로 포스트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페이지가
뭐 서버 코드를 갖다가 오건 처음 로드를 하건 뭔가 페이지가 나타날 때마다 로드가 되는 것이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좀 이해가 됐나요? 포스트백은 뭔가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서버에 갔다. 그런 다음에 뭔가 일 처리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왔다. 이 서버로 갔다 되돌아오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포스트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s postback이라고 하는 걸 보죠. is는 동사죠. 그래서 postback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postback 되었냐? 그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결과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불리인형으로 되어 있어서 참, 거짓,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is postback이 참이면 postback 된 거고, is postback이 false면 postback 된 게 아니에요. postback이 된 게 아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처음으로 호출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보통 여기에 is postback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되는 것은 아래 그림처럼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if문 안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if not is postback 해놓죠. 여기 not이 붙은 것에 주목을 해두기 바랍니다. not이 붙었으니까 이 위치는 페이지를 처음 읽는 경우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else 이하의 영역은 postback이 됐을 때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not이 없으면 아래 위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굳이 not을 붙여놨을까? 얘를 왜 붙여놨을까? 얘를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요만큼은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만큼의 코드만 가지고 하죠. 처음 접속했을 때 이런 일처리를 해주세요. 포스트백이 됐을 때는 그냥 그 과정을 건너뛰세요.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not을 붙여놨습니다. 옆에 설명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해두고 있죠. 자, 이제 포스트백에 대한 실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파일 새로 만들기 과정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웹사이트 이름은 적절한 폴더, 여러분의 폴더 속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폴더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탐색기의 오브젝트 폴더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새 항목 추가를 누르도록 하죠. 물론 여기에 그 웹.config 수정하는 거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 불필요한 부분들 삭제하는 거, 그 내용은 여기다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폼의 이름은 postback.aspx라고 하기로 하죠. 여기에는 컨트롤이 딱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버튼 한 개와 레이블 한 개. 거기에 대한 속성은 버튼은 텍스트 속성,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 있네요. 솔루션 탐색기에 오브젝트 안에 postback, 그 다음에 web.config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여기에 몇 가지가 추가된 파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로드 코드입니다. 페이지 로드 코드는 페이지가 처음 로드될 때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if not is postback,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왔을 때는 레이블 1에다가 처음으로 오셨군요 라고 찍어줍니다. 텍스트 속성에 글자를 넣어둔 거죠. else 영역은 postback 된 거죠. 그 경우에는 레이블 1의 텍스트 속성에 이만큼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포스팅백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기화하는 데 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여기에 not is postback으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딱 이렇게 시작 페이지 설정하고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여기는 처음으로 오셨군요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글자가 포스팅백으로 다시 오셨군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클래스의 리퀘스트 객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객체는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그랬네요. 리퀘스트 객체는 뭐라는 거냐?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웹 페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ASP.NET 웹 페이지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ASP.NET 엔진은 요구한 웹페이지를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줘야 돼요. 근데 ASP.NET 엔진은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브라우저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화면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청한 URL 정보도 알아야 돼요. 폼 데이터 전송 방식은 여러분들이 HTML에서 배웠죠?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해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IP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결과를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리퀘스트 객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의 사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역으로 저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상 디렉토리 URL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패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 얘네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한 서버상의 가상 디렉토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넣을 때는 D 드라이브 위치에 어떤 특정한 폴더 밑에 어떤 특정한 폴더 요 위치를 우리가 루트로 잡습니다. 이게 우리가 웹의 주소상에서 보면 루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요 루트 위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포함한 나타내 주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패스입니다. 그냥 패스라고 해놓게 되면 얘네들은 그 파일까지 즉 무슨 ASPX라고 하는 파일까지 포함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애플리케이션 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루트에 해당되는 위치가 실제적으로는 이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D 드라이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실제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경로를 알아내는 것이 피지컬 애플리케이션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URL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한 전체 URL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저러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객체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용하는 브라우저 정보, 사용자의 IP 주소, 사용자의 DNS 네임, 브라우저에 설정되어 있는 언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인정을 받았는지, 즉 달리 말하면 로그인을 했는지 여부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HTTPS 형식으로 보안 연결로 접속했는지 여부도 알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쿠키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리퀘스트 타입으로서 내가 get 방식으로 접속했는지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추가해서 보내는 것들을 우리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쿼리 스트링은 주소에서 물음표를 붙이고 키 이퀄 값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쿼리 스트링도 우리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 정보에 해당되는 예제 실습 2를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 사이트에 클라이언트 info.aspx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인포를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페이지 로드 속에 들어가게 되죠. response.write 좀 이따 공부할 거지만 우리가 response 응답 스트림에다가 write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HTTP의 응답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나타날 정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request.browser.browser 그러면 브라우저 정보가 나옵니다. request.browser.version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버전을 알 수도 있습니다. request.usehostaddress 그러면 IP 주소를 알 수가 있고요. request.url 그러면 이제 전체 URL을 알 수 있습니다. request.applicationpath 그러면 가상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고 request.physicalapplicationpath 그러면 물리적인 디렉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정보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현재 나는 크롬을 쓰고 있고 얘네들은 우리 127.0.0.1에 해당되는 즉 내 컴퓨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 URL은 HTTP부터 ASPX라고 하는 페이지까지 포함하는 것을 전체 URL을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상 디렉토리는 우리 웹상의 루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물리적인 주소는 D 드라이브의 프로그래밍 밑에 ASP.NET 밑에 오브젝트 밑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페이지 클래스에서 이번에는 이제 리스판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판스 객체는 우리가 출력물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객체가 리스판스 객체입니다. 리스판스 객체는 기본적으로 HTTP 리스판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흐름은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간다고 그랬네요. 자, 얘네들 또한 마찬가지로 페이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 멤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면 속성으로는 버퍼 같은 게 있습니다. 버퍼는 완충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른 것과 속도가 늦은 것 사이의 동작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완충기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정보가 차곡차곡 갑자기 날아오게 되면 버퍼 속에 쌓였다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동되는 속도가 너무 늦으면 버퍼에다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버퍼라고 하는 속성은 참 또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데 버퍼링을 지정할 거냐 말 거냐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디폴트 기본 설정 값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트 타입, 컨텐트는 내용물이고 타입은 형식이죠. 내용물의 형식. 요거는 페이지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가장 기본 보통 사용하는 것들은 text/htm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여기 html이네요. 우리가 글자 형태로 보내지만 그 내용은 html이야, html 문서야 그런 거죠. 그러면 웹 브라우저는 꺽쇠 가로, 부등호 가로 속에 있는 것들은 태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면 컨텐트 타입을 이미지/gif 그러면 보내주는 자료들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물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리스판스에 쿠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응답 쿠키 컬렉션을 클라이언트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를 보낼 때 쿠키를 보내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도록 처리해주는 거죠. 리스판스 객체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의 메서드가 있는데 write 메서드입니다. 요거는 HTML 출력 스트림에 문자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로 쓰죠. response.write 그리고 따옴표 속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페이지 타입이 text/html로 되어 있다면 요 내용 br은 enter 키, br 태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write 파일은 write 쓰다 파일이죠. 파일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HTML 스트림 내용을 파일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response.write 파일 그리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텍스트 문서 내부에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redirect는 방향을 전환해 주는 것을 redirect라고 그러죠.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해 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사용을 하죠. response.redirect 그리고 이동할 주소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쿠키는 좀 보통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버퍼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write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판스를 통해서 출력해 줄 때 write를 씁니다. write 파일은 파일 처리할 때 쓰는 거라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redirect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우리 response.redirect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버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판스의 작업들입니다. 자, 보통 버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HTML 페이지를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버퍼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링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버퍼라고 하는 속성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본 설정 값은 tru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퍼와 관련해서 리스판스에는 클리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현재 버퍼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리스판스 객체에 플러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퍼의 내용을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겁니다. 자, 플러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이 쏴 그러면서 오물들을 한꺼번에 싣고 날아갑니다. 플러시는 버퍼에 담고 있던 내용을 네트워크로 쏴 쏟아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플러시입니다. 엔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이 엔드라고 하는 메서드는 현재 버퍼 내용을 클라이언트에 보내고 그 다음에 페이지 실행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게 엔드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버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것 또한 별거 없습니다. 오브젝트 사이트에 추가하고 buffering.aspx라고 합니다. UI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UI는 없이 그냥 결과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로드 내에 이만큼의 정보들을 처리하죠. 자, 1번 영역 출력하라 라고 response.write 실행을 했네요. 2번 영역 response.write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response.flush 그러면 1번, 2번 내용을 클라이언트로 싹 보내버립니다. 자, 다음은 3번 영역을 response.write로 처리했네요. 그 다음에 response.clear 그러면 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워버립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다음 response.write로 4번 내용을 출력했네요. 그리고 response.flush 그러면 3번 내용은 지워져서 없고 4번 내용이 쏴 하고 클라이언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5번에는 response.write로 5번 내용을 출력하고 이번에는 response.end를 만났네요. end를 만나면 얘를 쫙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실행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1번, 2번 과정이 나왔죠. 3번 과정은 response.clear를 통해서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response.flush로 4번 내용이 출력이 됐죠. 마지막으로 5번은 response.end를 통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즉, 우리 버퍼링을 사용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리스판스 내장 객체의 메서드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작업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지 클래스에서 서버 객체를 살펴보기로 하죠. 서버 객체는 HTTP 서버 유틸리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되고 하는 일은 유틸리티 기능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페이지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서버 객체는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내용을 보자면 머신네임 웹서버 반환하는 거, 스크립트 타임아웃 우리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줄까 디폴트 기본 설정 값은 90초입니다. 그 다음에 맵 패스를 가져와라 그런 얘기죠. 실제 물리적인 경로를 반환해 줍니다. 피지컬 애플리케이션 패스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URL 인코딩을 처리해주라, HTML 인코딩을 처리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URL 인코딩이나 HTML 인코딩은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사이트에 physical directory.aspx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좀 디자인도 하겠습니다. H4 제목 달아주었네요. 그 다음에 그 HR 줄 하나 그었습니다. BR 엔터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레이블 하나 추가됐고 BR 들어있고 레이블 하나 추가됐고 그러네요. 그리고 요 까만 것은 그냥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디자인 소스에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도 되고 우리 또 디자인 페이지에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그 페이지 로드에 이런 코드를 좀 넣어보기로 하죠. 레이블 1번 텍스트, 레이블 1번의 텍스트 속성에는 뭘 집어넣어 주느냐? 서버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맵 패스를 실행하는 것, 피지컬 그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점은 현재 디렉토리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그래서 현재 위치의 물리적인 주소를 좀 알려다오 그럴 때 저와 같이 사용해 주면 됩니다. 레이블 2번의 텍스트 속성에는 서버.맵 패스를 하는데 슬래시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내용을 한번 하기로 하네요. 지금은 슬래시 오브젝트 내부에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디렉토리를 하나
슬래시 오브젝트 디렉토리의 맵패스를 구하나 결과는 두 개가 다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인코딩은 URL 인코딩, URL 디코딩, HTML 인코드, HTML 디코드 이런 형태의 인코딩, 디코딩이 있습니다. 보통 인코딩 그러면 우리는 부호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호로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죠. 우리 글자를 부호로 만들어주는 것을 인코딩, 부호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디코딩 그러면 복호화라고 그럽니다. 부호로부터 원래 글자를 알아내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코드, 디코드는 늘 같이 이제 쌍으로 움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것도 그 부호와 복호화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URL 인코딩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우리가 문자 연로를 이용을 해서 URL을 전송을 하고 싶어요. 그때 특히나 get 방식을 이용해서 넣을 때는 URL 뒤쪽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그 뒤에 쿼리 스트링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태그를 통해서 주소를 지정하는데 query.aspx라고 하는 페이지를 호출해라 물음표 붙은 그 뒤가 우리가 이제 쿼리 스트링 그럽니다. 쿼리 스트링은 key equal 값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또 얘 key equal 값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앰퍼센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URL에 뭔가 문자를 전송을 할 때 공백, 특수문자, 한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공백을 전달할 수도 있고 특수문자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한글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URL 인코더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런 문자를 찾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 앰퍼센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요 퍼센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한글을 넣게 되면 막 퍼센트 어떤 값, 퍼센트 어떤 값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URL 인코드 방법으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HTML 인코드. HTML 인코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리스판스를 통해서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HTML 태그 형태로 해가지고 웹페이지를 그냥 웹브라우저에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슬래시 HTML 이렇게 써놓는다면 우리가 보내는 자료는 전부 HTML 문서야. 그래서 꺽쇠 괄호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HTML 태그니까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크다 작다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크다 작다라는 걸 문자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태그에 들어있는 이 값이냐 아니면 크다 작다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구분을 할 때 그냥 크다 작다 이 문자와 이렇게 태그의 문자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때 우리는 @lt, @gt 그러면 요 위치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태그가 아닌 크다 작다 저런 것들을 보내고 싶을 때 AND_LT 그 다음에 AND_GT 저런 형태로 보냄으로써 헷갈리지 않게 해준다. 그게 HTML 인코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페이지 클래스의 내장 객체 애플리케이션과 세션이라고 하는 걸 보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세션은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는 필요한 상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 일부는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해야 되고 그 상태 정보 중에 일부는 그냥 개인별로 사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유해야 되는 정보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고 상태 정보 중에서 내 혼자만 사용할래 그런 것들은 세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변수, 세션 변수는 사용법은 비슷한데 실제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가 HTTP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고 모든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정보들을 처리할 때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이용합니다. 세션 객체는 HTTP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들게 되고 얘네들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하나입니다. 다른 클라이언트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 사용자 아이디, 나의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알아가기 때문에 곤란하죠. 그래서 세션 변수로 저장을 해둔다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나 혼자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세션 변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영역에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애플리케이션이 스타트가 되는 것은 웹서버 IIS가 시작이 될 때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끝나는 지점은 IIS가 종료되는 지점에 우리는 이 실행들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웹서버가 동작이 되고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은 늘상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만약에 여기에 내가 요 영역에 애플리케이션 변수를 만들어 뒀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유지하니까 끝까지 가겠죠. 그러면 1번 사용자가 보더라도 이거 확인 가능해요. 2번 사용자가 보더라도 얘네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거기에 비해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세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영역. 1번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1번 세션이 시작합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1번 세션이 닫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번 클라이언트 접속하면 2번 세션 열리고 2번 클라이언트 접속 해제하면 2번 세션이 닫히는 겁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클라이언트는 만약에 내가 어디선가 만들었다면 이 내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는 보지 못하고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 클라이언트의 세션 속에 존재한다면 1번 클라이언트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고 2번 클라이언트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념, 세션의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공유, 개별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 변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애플리케이션은 공유하는 값을 저장하는 거다 그랬네요.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값.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공유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클라이언트가 수정하고 있는데 다른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락을 걸어주고 사용이 끝나면 락을 해제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애플리케이션 변수의 한 예로서 캐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락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값을 수정한다 그러면 락을 걸어주고 실제 수정하고 락을 해제해주고 그러나 캐시는 그냥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별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연결이 끊어지면 세션 변수도 없어지게 되겠죠. 세션 변수는 굉장히 널리 사용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 우리는 그냥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션이라고 써주고 꺽쇠 괄호 속에 따옴표에다가 변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 변수를 우리는 세션 변수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늘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세션 변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스타트 타임, 유저 아이디 세션 변수, 이메일 세션 변수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션 객체를 활용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오브젝트 사이트에 새 항목 추가해서 세션 appl.aspx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자, 우리 그 UI를 작성하는데 세션 예전이었고 ID 텍스트 박스, 레이블 이름 텍스트 박스, 버튼 이렇게 넣어뒀네요. 그랬더니 좀 컨트롤 배치가 삐글삐글하죠. 저런 것들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적용하려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UI를 만들게 되면 약간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존재하냐면 CSS를 적용할 때 CSS는
테이블 태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를 구현하는데 테이블을 쓰면 CSS 적용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좀 컨트롤들을 깔끔하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블이 3개가 있네요. 그 레이블은 이렇게 텍스트 속성만 지정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가 2개가 있네요. 거기에는 ID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네요. 버튼은 ID 값과 텍스트 속성 이 2가지 값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먼저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먼저 작업을 합니다. 테이블 태그 열고 테이블 태그 닫고, 그 다음에 tr 태그 열고 tr 태그 닫고, tr 태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죠. td 태그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2개가 있네요. 2개.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 하려면 칼럼 스팬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칼럼 스팬. 그러면 쭉 늘어나서 스팸 바지처럼 쭉 늘어나가서 한 개를 2개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td 태그를 만들어 놓고 td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소스를 넣어보기로 하죠. 페이지 로드, 페이지가 로드 될 때 실행되는 이벤트 핸들러, 지금은 여기는 비워두겠습니다. 버튼 OK를 눌렀을 때 우리 세션을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그 세션의 값을 저장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세션이라고 써주고 꺽쇠 가로 속에 세션 변수 이름 ID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을 하면 세션의 ID에 텍스트 박스 ID에 들어있는 텍스트 속성의 값이 전달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션의 name 변수에다가 텍스트 박스 name에 있는 글자를 입력하기로 하죠. 자, 세션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클라이언트의 다른 페이지에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션 값을 넣어줬으니까 어딘가 다른 페이지로 가서 세션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response.redirect, 우리 아까 공부했죠? 페이지 이동, certificate.aspx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기로 하죠. 자, 지금 우리 certificate.aspx 페이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안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저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새 항목을 추가하고 certificate.aspx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UI 디자인하지 않고 그냥 리스판스를 통해서 세션에 읽어드린 값을 출력을 함으로써 세션이 전달된다는 걸 이해하도록 하죠. 세션을 읽어드릴 때는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션이라고 써주고 꺽쇠 가로속에 세션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가장 모든 자료의 기본형인 오브젝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형 상태로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뭔가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캐스트형 변환을 통해서 글자로 바꾸고 그 내용을 ID에 저장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션 네임 변수에 있는 것을 글자로 바꾸고 그 내용을 네임 변수에다 저장을 해뒀네요. 그 다음에 진짜 그 값들이 확인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response.write를 통해서 ID와 name 값을 이렇게 문자 사이사이에 출력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F5번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자, 세션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내용이 없겠죠. 여기다가 ID의 테스트 이름에다가 홍길동을 넣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의 페이지가 열리면서 현재 테스트 홍길동님이 접속 중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는 session appl.aspx. 이 페이지는 뭐라고요? certificate.aspx. 분명히 페이지가 이동이 됐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세션에 등록된 테스트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 다른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라면 페이지가 달라져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쿠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쿠키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되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별로 저장이 되고 보통 웹사이트 이름과 연결하여 저장이 되는 것들을 쿠키라고 부릅니다. 이 쿠키는 세션이 끊어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쿠키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쿠키라고 하는 것은 Document and Settings 밑에 있는 INM 밑에 이렇게 쿠키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 쿠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쿠키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 내부에. 그리고 우리 쿠키와 관련해서는 쿠키를 차단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쿠키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쿠키를 활용한다는 것은 쿠키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쿠키는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쿠키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쿠키 정보를 보내게 되면 그 쿠키는 클라이언트의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차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는 그 쿠키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존재할 경우 읽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을 모식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를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서버 내에 있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담게 되겠죠. 그리고 일 처리를 합니다. 일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주기 위해서 리스판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HTTP 리스판스를 보내겠죠. 그리고 이 리스판스 객체가 쿠키 정보까지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쿠키 정보를 받은 다음에 내 하드디스크 속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되죠. 차후에 이 정보를 이 해당되는 페이지를 다시 접속을 요청하게 되면 이번에는 쿠키 형태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쿠키 정보를 여기 리퀘스트가 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쿠키를 만들어주는 객체는 어느 객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쿠키를 만들어주는 객체는 여기 리스판스 객체에서 쿠키를 만들어주게 돼 있죠. 그러면 해당되는 쿠키를 가져왔을 때 쿠키를 읽는 객체는 뭐가 되죠? 이 쿠키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서 읽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 개념이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쿠키 저장은 리스판스 객체가 하게 되고 읽을 때는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쿠키를 읽고 쓸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쿠키는 HTTP 쿠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 HTTP 쿠키를 이용해서 쿠키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쿠키의 이름을 정의하게 되죠. 백컬러라고 하는 배경색이라고 하는 쿠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에 값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쿠키.value 그러면 값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드랍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그 쿠키의 값을 지정하는 걸로 설정을 해뒀네요. 그 다음에 결정되어 있는 쿠키를 우리는 리스판스를 통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리스판스의 쿠키 속성에다가 add 메서드를 통해서 그 쿠키를 날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쿠키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하드디스크 속에 저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쿠키 값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스타일로 합니다. 이 페이지 로드에서 보통 읽어드리게 되는데 request.cookie 값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백컬러에 해당되는 위에서 정의해 놓은 거죠. 백컬러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not equal null 값이 존재한다면 null 값이 아니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request.cookie로부터 얘를 읽어드립니다. 근데 그 쿠키의 value 속에 사실은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value 값을 읽어드리면 내가 원하는 쿠키 값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쿠키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쿠키를 삭제하려면 도구 인터넷 옵션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에서 도구 인터넷 옵션에서 여기 일반 탭을 보면 중간에 검색 기록이 있는데 이때 쿠키 내용을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쿠키 응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폴더 웹사이트 내에 쿠키 appl.aspx 페이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블 하나와 버튼 하나를 추가하기로 하죠. 레이블은 id와 텍스트 속성을 집어넣어주고 버튼에는 id 텍스트 속성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 속에 이제 쿠키
날짜에 해당되는 쿠키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HTTP 쿠키를 통해서 만듭니다. REST visit라고 하는 형태의 쿠키명으로 request.cookie를 만들도록 하죠. 이 쿠키 데이터가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쿠키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최종 접속 시간을 레이블에다 표시해 줍니다. 그것은 쿠키 데이터.value 그러면 그 최종으로 접속했던 시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쿠키 값이 없다면 처음 방문한 거죠. 그러면 레이블에다가 처음 방문하셨군요. 환영합니다. 이런 정보를 띄워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접속을 한 이후에는 접속한 시간을 새로운 그 시간을 쿠키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리스판스 기능을 이용해서 쿠키에다가 REST visit를 넣고 value 값에다가 현재 날짜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ow 현재 시간을 거기다가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쿠키를 이용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접속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웹사이트 방문을 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다가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최종 접속 시간은 언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위치에는 오전 오후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쿠키는 우리가 그렇게 널리 쓰지 않기 때문에 저거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냥 우리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ASP.NET 객체, 특히 이 ASP.NET 객체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장 객체라고 그랬죠.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내장 객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포스트백이 뭔지 알았습니다. 포스트백이 됐느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is postback도 알게 됐죠. 사실 ASP.NET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웹폼이 상속받게 되는 상위 클래스, 그 클래스 이름이 페이지였죠. 페이지 클래스의 속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는 내장 객체로 동작이 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내장 객체로서는 우리 리퀘스트, 리스판스, 세션 등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쿠키는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영어 단어네요. 깜지러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촬영해서 키스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클래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TTP 어쩌고저쩌고 하는 클래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버튼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 버튼들은 컨트롤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컨트롤은 차후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지만 사전에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써왔기 때문에 쟤네들이 뭔지는 알 거예요. 윈도우에 있는 거랑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 내용이 많지만 너무 많은 걸로 하지 말고 1 내지 2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키스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에서는 메일로 전해진 이야기를 하나 보내고 있네요. 자, 꿈을 꾸다가 갈 거냐, 성공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 거냐, 포기를 하면서 살 거냐, 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혹시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SN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주게 되죠. 또한 우리 실시간 수업할 때 실시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이걸 내가 질문하면 친구들이 나를 바보로 알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친구들도 모릅니다. 내가 질문함으로써 우리 친구들도 알게 해주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